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네,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조성해 놓은 그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말이죠. 이제 모델링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ould be the new beginning. New year could be the new beginning. A heavy heart is broken.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주가가 아주 높아지신 분입니다. 여기저기 전국을 종횡무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해 계신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강연이 많으세요 요즘에? 네, 뭐 왔다리 갔다리. 네. 너무 띄우지 마세요. 어지러워요. 네, 아니 수입도 좀 부수입도 짭짤해지셨겠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왜요? 후불정산? 후불정산. 그럼 정산 받을 때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보니까 모델링 강연도 있으시지만은 책 인문학 중심의 강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론은 모델링이에요. 뭐 결론은 모델링인데, 네, 결론은 모델링. 아니, 기승전 모델링인데 네. 그 중간에 소재로 등장하는 것들이 뭐 저희도 방송했었던 네. 장미의 이름, 네. 굉장히 사람들 반응이 좋다고요. 네. 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장미의 이름이 네, 장미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리적으로 끌리는 단어 같아요. 장미 글쎄요. 장미,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모양이네요. 네, 장미, 그렇죠. 장미 여관, 네. 그래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델링 주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네. 네, 모델링 주체, 주체 있었고, 객체, 매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주체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 이론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되려면은 주체, 객체, 매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네. 체체체, 삼위일체. 네. 그러려면은 이제 주체를 정확히 이해되고 그리고 객체도 이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테고 매체를 여러 번 언급은 했지만 그거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 인간이 하는 짓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메시지를 생성해내는 사람이 주체인 거고, 그죠. 전달받는 게 매체인 거고, 객체인 거고, 전달하는 수단이 매체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델을 생산하자. 이게 이제 이 모델링 이론의 이제 제일 핵심인데 그러려면 그 생산자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체론 일부 한 거는 우리 뇌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인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것일까 인간은. 그래서 뭐 그 감성, 지성, 이성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 세 가지 어떤 인지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뇌 안에 이제 심상이 형성되고 그거를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근데 그건 이제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 그럼 과연 그런 뇌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사실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시선. 네. 그거는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진리를 끌어내고 그렇죠. 그 과정은 바뀌어 왔거든요. 그게 절대적 이제 진리라는 게 사실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그거를 많이 있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걸 지키려고 아주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성령의 돈다, 말씀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전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이 변하듯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말씀 나온 김에 한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절대적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이 진리다 내지는 옳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인생의 철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교과서나 무슨 책 이런 데 있는 말도 있죠. 특히 어렸을 때 왜 노인네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자꾸 공자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노인네, 네, 어르신들로 순화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내가 노인인데 뭐. 네. 그거 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그 발언이세요. 네. 네. 아무튼 우리 경상도에서는 네. 빨갱이는 이것입니다 했다가 한번 엄청 두드려 맞았었죠. 하여튼 네. 그런 인식 구조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유교 문화권이고 그러니까 공자의 말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공자가 백성을 위한 학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마 그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잘 몰랐으니 그렇게만 알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일상 언어에서 공자 말을 가끔 이렇게 인용도 하고 또 뭐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그 묵자라고 하는 그 학자의 책을 보고 사실 공자는 부르주아였구나. 네. 그 치자들, 그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치 철학을 폈던 사람이지 이런 그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철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늦게 알고 그분 말을 해석할 때는 좀 유의해야 되겠다. 아하. 그런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거는 뭐 지금에 와서는 거의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하신 모델링 주체 아까 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시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봐야 올바르다라는 그런 절대적 진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자유롭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굳이 그 길잡이 내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학 우리 공부하잖아요. 철학, 그리고 네. 이제 철학도 공부해야 뭐 어디 가서 교양 있는 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책을 많이 보는데 나도 이제 학교에서 뭐 필독서 아니면 권장 도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철학책을 보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좀 무식한 취급을 받고 이러는 게 있어서 간간히 뭐 꼭 유명하다는 고전책 이런 것들은 읽었는데 별로 이렇게 엮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게 또 나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게 그렇게 빨리빨리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모델링 이론을 공부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주체론, 결국 주체론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깨달아야지만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철학책들을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쭉 한 줄로 엮이는 거예요. 주체론적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 나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나라고 하는 그 관점이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러니까 동양 철학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서양 철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양 철학 그 이야기들 이렇게 그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을 읽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모델링의 관점에서 이 주체라는 것 그걸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조금 더 정리가 잘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명확해지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인간의 사고,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얻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사고 관점을 평생을 두고 그것만 고민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이렇게 엮어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변해왔구나. 그러면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저기 고대 사람들이 하던 생각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아직도 중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심지어는 아주 원시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멀쩡히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미몽에서 좀 깨어나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서양 철학사를 요거 한 몇십 분 안에 한번 쭉 그냥 훑어보려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중세 뭐 이렇게까지 갈 것도 없고 뭐 최근에 나왔던 뭐 기무사 문건 보면은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게 참 그 사람들은 50년대 60년대 사고에 젖어 있거든요. 80년대 아니에요. 80년대도 아니에요. 60년대 그 군사 정권 쿠데타 할 때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전두환 12.12 때랑도 뭐 그때까지 비슷하니까, 극성을 부렸던 거고 네네.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아무튼 다양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서양 철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뭐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이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그 뭐 고대 철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치, 이런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결국은 서양의 역사라는 것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누가 스승이었죠? 플라톤이 스승이었죠. 플라토가 스승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이고. 제자인데 플라톤의 그 핵심 이론을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로 상징이. 플라톤은 이데아. 그러니까 뭔가 천상의 세계에 아주 높은 어딘가에 지향점이 있다. 완벽한 것이 있다. 그 존재라고 하는 완벽한 것이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이 세상은 그 완벽한 이데아를 복제해 놓은 거다. 그래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짝퉁이니까. 짝퉁이. 그래서 미메시스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를 보고 나무는 이미 이데아의 복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제품을 또 그림을 그리는 건 또 복제품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뮬라크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시뮬라크르가. 그러니까 예술가들 그래서 천시했죠. 그러니까 짝퉁에 짝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만물을 바라보고 인간의 하는 행동 이런 건 다 짝퉁들이 일으키는 현상, 사물 이런 것들을 그걸 보고 이제 뭐 희곡을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게 플라톤의 관점이었어요. 인간을 통해서 뭔가 재해석돼서 나오는 거에 대한 천시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본질을 훼손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겠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모델링 못한다. 네. 그렇잖아.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사물을 보고, 그죠? 객체를 보고. 모델링 제1적 플라토. 그러니까 제1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를 지금도 곳곳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아 저래 가지고는 모델링 못한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라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줄기? 완벽한 이데아가 이데아라는 게 있다는 건 인정을 했어. 그렇지만 그렇게 어느 한 곳에 딱 혼자 버티고 신처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을 곳곳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이거 봐라. 제자아이가 감히 내 그 이데아 사상에 반기를 들어. 객이냐?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묻혀요. 한 1000년 가까이 빛을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왜 313년인가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죠.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거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이제 그 이데아를 신으로 바꿔놔요. 그게 이제 서기 한 300년부터 네. 한 500년 가까이 그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게 일종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대신, 유일신 절대신이 있으니까 그게 곧 이데아가 그렇지. 신으로 치환됐다고. 이데아가 이제 신으로 치환된 거지. 그게 중세예요, 사실은. 네, 그때 우리 흔히 뭐 중세는 암흑기라고 문화 뭐 인권 뭐 이런 거에 암흑기라고 얘기했듯이 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신 중심 그리고 뭐 교황권이 굉장히 셌고 그 교황이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는 것들은 모조리 처형당하는 뭐 그런 좀 암울한 시기. 네. 그러니까 그 신으로 이데아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철학자가 오거스틴, 아우구스투스. 네네. 성 오거스틴? 네. 이렇게도 부르죠. 아우거스틴. 네네네. 오거스틴. 그 사람이 쓴 책이 왜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론. 책. 고백록.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신을 안 믿다가 결국 신을 받아들이고 알고 보니 접신을 했어요. 위대하더라. 네. 그래서 안수받고 이제 사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고백록이 이제 기독교의 원전이 돼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는 그 오거스틴의 신학 이론의 대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도했던 건 뭐냐면은, 인간이 그 신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 정신세계, 뭐 이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성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 능력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능력으로 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가리키려고 했던 게 중세 철학의,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스콜라 철학이 그 오거스틴의 철학과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지금 이제 중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살아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그런 신을 생각하는 이성,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이거든, 결국.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고 신만 계속 앞세우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 신을 생각하는 것도 난데, 뭐 천상에 어디에 뭐 천국인지 어딘지에 이데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보는 존재라면, 그건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도 충분한 그런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이성,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성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 돼. 이렇게 이제 편게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주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강력하게 튀어나온 사람이 뭐 로스켈리누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네. 이제 오컴이라는 사람은 알죠. 누구요? 윌리엄 오컴. 오컴이요? 네, 오컴의 면도날 뭐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질레트는 아닙니다.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그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빙의해서 나타난 게 장미의 이름의 그 주인공 윌리엄 수도사가 이름이 그래서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오컴은 동네 이름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베스커빌의
윌리엄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 네. 예, 하여튼 그러면 또 장미 얘기로 돌아가니까 우베르토 하지 에코가 말고. 또 그런 수를 썼었네요. 그 네, 작품에서. 그러니까 에코가 네.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 왜냐면 그런 중세 철학을 깨고 근대로 넘어오는데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윌리엄 오컴이라는 철학자인데 네. 그 사람 이름을 빌어서 그 왜 소설에서 보면 불을 다 태워버리잖아 장소관을, 네, 그렇죠. 도서관을.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의 신학의 그 집대성이거든. 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절대시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그렇지. 무너지는 네, 새로운 그러니까 곳으로 천년 가는, 동안에 그렇죠. 신학자들이 쌓아온 지식이 축적된 곳이 그 장서관이에요, 도서관. 그거를 그냥 일거에 불을 태워서 다 완전히 전소시켜버림으로써 그런 중세적 사고를 완전히 뒤엎고 그리고 완전히 근대적 사고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상징적 존재로서 그 도서관을 태운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게 윌리엄이고, 그래서 윌리엄 오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위대한 무슨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거는 하나의 가상적인 관념, 개념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한 거다.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을 뿐이다.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이고 내 몸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이제 유명론이라고 그러죠. 네. 유명론. 네, 유명론. 이름만이 있는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파문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신도 있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신이 뭔 소용이 있냐. 그런 위험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근데 위험한.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네. 나가고 신이라는 거를 있긴 있어.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신을 생각하고 모실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쨌든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생각해낸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미의 이름도 그래서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오, 장미 이름이 좀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했을 때보다 요즘에. 그때도 그 얘기 했는데 못 알아들었지. 네. 아무튼 그러면서 중세가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학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이 모델링을 하는 거는 신이에요. 그렇잖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잖아.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겨우 인간한테 준 게 아담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줬어. 그래서 뭐 억저 창생을 다 창조해 놓고서는 이름 네가 줘봐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거든. 그러니까 언어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다 이름 지을 수 있었겠지. 근데 아담한테 그 권한을 주고,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거는 말로 만들어진 하나의 가상적 존재, 이런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 이것도 기독교 신자들이 들으면 뭐 뭐라고 할 수도 의견이니까요. 있겠네. 네, 의견이니까요. 의견이 이것도 이게 이제 그 중세 철학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그게 중세적 사고예요. 신만이 뭐를 창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요즘 아니고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아니 아직도 있더라고. 혁신센터는 아직 남아 있죠. 저도 볼 때마다 창조 일자리 센터 뭐 아직도 이름들이 남아 있는데. 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어떤 잘 조성된 건물이나 시설 안에 들어가서 자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나는 창조적으로 변한다. 얏! 하면 과연 변할 것인가. 창의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런 창의성 뭐 창조 이런 말이 막 그냥 일상 용어처럼 쓰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중세적 사고로 보면 불경죄예요. 그렇잖아. 어디 감히 인간이 뭐를 만들어요. 네.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건데.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까. 심지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직도 머릿속에는 그런 중세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중세는 말씀하신 그만큼 대로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인 사람들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보고 해본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겠냐 이거지.
그게 안 되죠. 룰에서 벗어나면 사실 그 네. 팝을 시키고 그 사람을 막 이단 혼을 뭐, 내고 뭐 2단 취급하고 마녀 하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중세 15세기에 그건 끝난 거니까 네. 그때로 묻어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일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면은 반드시 그 관계는 필패, 그러니까 깨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근대적 사고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제안하면은 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누군가 나한테 뭔가 일을 제안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는 내 능력을 높이 사갖고 결과물에 있어서 그걸 좀 적용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거든요. 일을 시키면은 그렇지. 내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후자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제안할 때 저 사람의 능력을 내가 10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보다 누가 내 말을 더 잘 들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먼저 뽑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통제하기 쉬운 사람을 자꾸 밑에 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니까. 근데 그래가지고는 조직은 절대 발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조직의 전체를 오히려 봤을 때 자기보다 능력이 우수하거나 맞습니다. 뭔가 나보다 우수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주변에다가 포진을 하는 게 내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단순한 진리를 중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결코 못 벗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현실에서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미운 털 박히고. 사실 우리가 그 정치인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그런 통 큰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주변에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을 부하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이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지 자기가 다루기 쉬운 군림하고 뭐 그치, 껴주려고 하고 위해서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제일 최악이죠. 그런 지도자 뽑으면 안 될 테고 네. 우리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 자세를 내가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나보다 항상 한 가지라도 뭔가 나은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내 모델의 질을 높이는 가장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잘 이해했죠? 네. 네. 중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그래서 계시고요. 이제 중세를 넘어갑시다. 네, 이제 근대로. 이제 근대로 갑시다. 이제 근대도 사실은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어떤 의미냐면 중세가 어떤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아주 명언을 난 그 한마디에 내가 완전히 그 사람한테 꽂힌 건데 네. 중세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 시대다. 조화 시대다.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킨 시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플라토니즘이 판을 치고 중세 초기에도 기독교라는 게 그냥 이데아를 신으로 대체한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성 중심의 사회였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만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게르만족, 무슨 갈리아족, 훈족, 뭐 온갖 겔트족 별 이상한 족속들이 네.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야만인이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그걸 야만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중심이었으니까. 그치. 마치 중국이. 근데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멜팅 팟이야. 그러니까 용광로가 거기서 유럽의 중세 1000년 동안에 들끓어서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가 탄생하는데 하나의 소중한 과정이었던 그치. 거죠.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암흑기라고 보는 것 자체를 에코는 되게 싫어하죠. 음. 그래서
에코가 그때 보는 관점은 이 소위 이제 야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성 중심의 사람들이야. 자기가 직접 느끼고 맛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자기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뭐 있지도 않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러고 뭐 이데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힘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복을 당했잖아. 네. 로마가 이제 서로 뭐가 망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렇죠. 동로마도 이제 완전히 비잔틴 제국도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세가 끝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데아 중심의 사고, 신 중심의 사고 세력하고 그런 현장 중심, 개체, 개별자,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 감성 중심의 사람들하고 섞이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중세. 아, 중세. 네. 그렇게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던 시기가 중세예요. 제가 아까 르네상스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에코. 들어봐요. 네네.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탄생한 게 르네상스. 아하.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과거로의 회귀예요. 즉 이성 중심의 사회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쪽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탄생한 게 사실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이후에 전개된 게 다시 이성 중심의 사회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살고 있는 현대도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이성 중심의 사고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에코가 얘기하듯이 중세 그 1000년 동안 애써서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엮어내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르네상스가 나왔는데 그 르네상스는 다시 왕정복고 옛날 사고의 그 인간 중심의 이성 중심의 사고를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긴 뭐 절대 왕정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봤을 그 때는. 민주주의가 이제 탄생하면서 네. 그 왕들이 다 이제 무너진 게 이제 그 근대 사회로 오게 된 계획인데 어쨌든 사고의 중심,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데카르트의 그 왜 관념론 있잖아요. 네. 인간은 우리는 뭐 나는 생각하니까 생각한다, 존재하고. 나는 존재한다. 그게 아주 절대적인 인간의 이성 중심의 선언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신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진리도 만들고 창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능력이 이제 인간한테 왔다라고 선언한 게 이제 데카르트의 관념론이죠. 근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사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 그 결과물로서 등장한 게 과학이거든. 그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고 그 과학의 산물로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산업시대가 열렸고 그게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이른바 과학이라 눈에 다 하면은, 보이는 네, 것들이죠.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산업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물질 중심의 사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워요. 산업시대를.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저변에는 철저한 이성 중심의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진 않아요. 하기 쉽진 네네.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모델링 하는 사람은 네. 그런 그 사고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이성 중심의 사고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지금 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온 말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사회로 상당한 성공을 보였죠. 그죠? 기아 문제도 해결됐고 식량도 뭐 몇십 배를 생산하게 됐고 그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줄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그렇죠. 시대라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기를 살고 있고.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냈죠.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까지 이어지는 현대 철학이 바로 그런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이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성을 마치 완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데아나 신이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대에 와서는 그거를
그 극복하자고 해서 인간의 이성을 만들어 놓고는 그 이성을 또 하나의 신처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쓴 게 바로 호모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 작년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그거거든요.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극대로 발휘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산업시대,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성을 오히려 말살하고 이제는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신이 인간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한 그 로봇,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시 지배하는, 배신하고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경종을 알리는 글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우리 쓸 수 없으니까 우리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이성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자. 그걸 이제 해체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데카르트나 이런 관념론자들의 생각을 이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부터 시작을 해서 니체, 그 이후에 들레즈 이런 현대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거죠.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물공장에서는 모델링의 주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생각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이후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되게 학창시절에 들어봤던 철학자들 이름부터 좀 생소한 분들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교수님 또 하나로 좀 요약을 좀 해줘 보시죠. 하나로 요약하기 힘들고요. 네, 한 3개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는 절대 진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완벽한 존재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기는 이미 한 1000년 전에 끝났고 그게,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성 중심의 사회도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게 뭐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책 쓰는 사람, 뭐 강연하는 사람, 이제 다양한 모델링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모델링의 소재를 얻을 때, 즉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고정돼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의 주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주체라고 하는 나 자신조차도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책에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아니면 뭐 어디 신문 기사니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뭐고 어떤 것을 새롭게 생각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모델링하는 사람의 자세지, 뭐 어디 교과서에는 이러니까, 뭐 성경에는 이러니까, 뭐 법에 의하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것들의 틀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있는 한 창의성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사고를 갖고는 앞으로 전개될 그런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데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얘기했듯이 그 이성의 세계에서만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현장에 있는 네. 그 감성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네. 좋아. 네. 그러니까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서는 감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음. 만져보고 느껴보고 듣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직접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런 감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많은 소재를 얻으려는 노력은 늘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소재가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즉각 반응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성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할 건 자제하고 이런 거를 믹스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네. 이런 사고 체계를 지금 갖추는 네. 게 그게 현대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원하는 거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근데 가능은 해요. 나는 가능하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이론도 네. 만든 거고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이성과 감성을 좋아하는 중세 그 시대의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문화 이런 걸 조금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은 너무 이성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게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니까 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 너무 이제 주변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움을 그쵸. 충분하게 만끽하시고 또 표현하시고 상상의 나를 제대로 펴라. 표현하시되 또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려운 얘기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델링 이론 창시자 주물공장주이신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들만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